네, 지금 발표 들은 거는 인터넷의 물리적인 구조, 물리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작동 방식에 따라서 그 서로 간의 접속료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어떻게 해서 그 인터넷 대역폭이라는 상품이 그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는 대역폭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대역폭을 수입만 하게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교과서적인 발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토론을 하실지 제가 특별히 좀 가이드를 드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고 그 발표 내용에 비추어서 그 한국 상황에 맞는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서를 그 김인성 교수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성진 대표님? 네, 김인성 대표님부터, 김인성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성입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아마 한국에서 통신사를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IT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 초에 제가 창작자의 나라라고 하는 책도 하나 썼거든요. 그 지난 정권에서 이제 IT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시대에 어떤 그 정책으로 한국이 IT를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책을 내고 정책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웬만한 뭐 언론사들도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실기를 주저하더라고요. 그 책의 한 반 정도가 통신사에 대한 비판이었고, 나머지 50%가 이제 이 포털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아까 그래프를 봤더니 2002년까지 한국 IT가 발전하다가 지금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DJ 초기에 그 이 IMF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관료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 잠깐 동안 IT에 대한 규제가 없어가지고 한국이 발전했었다. 그 이후에 실명제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한국 IT는 그냥 망가졌죠. 거기다가 이 망 사용료 때문에 그 UCC로 대표되는 그 동영상 서비스, 이게 그 소위 그 뭐라 그러죠? 이 캐즘이라 그러나요? 그 어떤 그 자본 없이 시작해가지고 수익 모델이 없더라도 성장하다가 이제 그 안정화에 접어들어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이제 커가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UCC 동영상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망 사용료 때문에 사용자가 늘수록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그 동영상 서비스가 망가지고 거기다가 실명제가 충격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연속적인 모든 정부가 다 IT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도 한번 갔었는데요. 페이스북이 지금 통신사들하고 이제 정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통신사들이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망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우리나라 동영상업체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한국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 갈 곳은 유튜브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이 전부 미국에 있는 유튜브에 접속을 하니까 이 통신사들이 이제 해저망 사용료부터 광 케이블 사용료까지 감당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캐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통신사는 국내 기업들을 망 사용료로 다 죽인 다음에 외국 기업을 위해서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제가 YTN에서도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이런 유튜브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올라서라. 넷플릭스가 LG U+나 이런 IPTV 물리망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YTN 뉴스라든지 뭐 JTB 뉴스들이 실시간 뉴스가 망 사용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친구들이 MBC에 출연을 했을 때 전 세계 사용자들이 몰릴 텐데, 그러면 MBC라고 하는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망 사용료 때문에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망 사용료에 대한 그 망중립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하고도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통신사가 구글 사례가 더 이상 한국에서 통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한 망 사용료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홍콩 쪽에 있다는 페이스북 그 데이터 센터와 접속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한국에서 하면은 사실은 약간 매국노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이제 미래부에서 그 인터넷 그 기업들에 대한 뭐 이런 규제 이런 걸 하러 갔었는데, 거기 있는 관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외국 기업이 더 이상 이렇게 점유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 그런 건 없는 건데 이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국내 기업을 키워줘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지금 상호접속 고시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에 없는 악법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상호접속 고시 같은 걸 다 이해할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악법이 횡행하면서 그게 통용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국내 기업을 키워줘야 된다. 외국 기업이 득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4년 전부터 이 아이폰 쓰는 게 애국이고 유튜브가 우리나라를 구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창작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의 창작자들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유통망에서 엄청난 콘텐츠 수익이 발생하는데 창작자들은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해요. 근데 최근에 창작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 멋진 플랫폼이 나왔거든요. 그걸 유튜브잖아요. 이제 거의 모든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에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원뷰당 0.4원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달에 한 1,000만 뷰 정도만 볼 수 있다면은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죠. 물론 1,000만 원 이상 되면 더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데서 창작 행위로 생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망중 입성 문제에다가 상호 접속 고시 그리고 망 사용료 여기까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아까 그 아까 하신 분이 같이 엮여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다 엮여진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망중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자 저는 뭐 포털이든 뭐 인터넷 업체들을 다 생산자로 보는데 생산자에게 망 소용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저는 망중립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망중립성만 가능하다면은 한국에서도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이 창작 행위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가 우리나라를 구원해야 된다. 애플을 사는 게 애국이다 이런 얘기는 애플이 우리나라 통신사의 그 핸드폰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줬고 유튜브가 지금 한국에서 창작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조. 그래서 제가 여기 기자분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분들이 저를 만나면은 항상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양 산업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는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컨텐츠 생산에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이는 조직이거든요. 가장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왜 니네들은 IPTV에다가는 돈 주고 콘텐츠를 팔면서 왜 그 mbc.co.kr, imbc.co.kr이니 YTN 이런 JTBC 이런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사용료를 내고 있냐?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연합을 해서 뭐 자체 데이터 센터 다 대개들 구축하고 있던데 그 연합을 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에는 원하는 통신사가 망을 접속시켜라. 우리는 붙이지 않겠다. 그리고 IPTV든 뭐든 간에 이 데이터 용어 머리가 나빠가지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예. 데이터 센터에 나가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돈을 내라. IPTV든 뭐 쿡이든 뭐 그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 듣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구름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도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기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끝나고 나서 저를 좀 불러주세요. 그 방송사라든 이런 데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를 제가 실제로 토론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저기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망사용료하고 훼손료하고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창작자는 망사용료 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생산자. 생산자는 망사용료 내지 마. 지금 현재 망사용료라고 제가 규정하는 거는 기가당 500메가씩 받아내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망 유지 비용이라든지 예. IX 접속 같은데 비용은 나오겠지만 그걸 접속료 말고 기가당 내는 비용은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트래픽 볼륨당 내는 트래픽 양당 내는 그런 거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좀 구분을 하자면은 접속료는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직접 접속하는 네트워크한테 이제 내는 그 훼손료라고도 부르고 그런 거고 이제 망사용료는 직접 접속하지 않은 그 컨텐츠 생산자가 자기의 컨텐츠가 저쪽 먼 곳에 그 먼 곳의 네트워크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또 내는 거를 또 우리가 망사용료 또는 망이용 대가라고. 망이용 대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만들어낸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망이용 대가는 그 통신사들이 주장만 하고 있지 거두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뭐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토론은 제가 소개를 잘 못 드렸는데 저 김인성 IT 컬럼니스트로 소개됐는데
전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시민단체들이 그 IT에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많이 도와주셔서 유명해지시기도 하셨고 또 최근에 그 쓰신 책으로도 많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그 최민호 역시 시민단체 보안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최민호 시민단체 보안 컨설턴트께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김인성 선생님께서 상호접속 고시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모두 다 아신다고 가정을 하셨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간략하게 좀 유인물에도 적혀 있긴 하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호접속 고시 자체는 2015년 정도에 수정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주요 내용은 제 관점에서는 이제 빌리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상위 계층 가치 사슬이 가장 이제 시작되는 지점에서 가치 사슬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원래는 무정산 관계였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발신자 지불 정책으로 변경된 점이 가장 큰 차이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발신자 지불 정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정산 기준 자체도 변경이 됐었고요. 변경 부분은 접속 용량에서 트래픽 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어는 캐퍼시티에서 볼륨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비판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정산 방식이 강제성이 있다는 강제성 자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접속 개정 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하는 지점은 동등기에 의한 직접 접속 정산 방식의 변경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은 최상위 계층에 존재하는 대형 망사업자 KT, SKT, 에듀 플러스 간의 이제 직접 접속 관계가 원래는 비랭킵 이제 빌 씨가 언급하신 것처럼 무정산 관계였다면은 실제로 개정 이후에 정산 금액이 기형적인 정산 금액이 생겨나면서 이 생겨난 정산 금액을 근거로 해서 하위 컨텐츠 사업자들이나 하위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이제 신규적으로 망 이용료를 좀 추가로 얻어내는데 압박을 줄 수 있는 논거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페이스북 사례도 유사한 이유로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정산 기준에 대한 비판을 한번 또 드리자면 이제 용량에서 트래픽 양으로 변경된 부분은 사실상은 시간 개념이 제외됨으로써 네트워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혼잡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각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노력할 동기가 사라질 수 있겠다고 제 관점에서는 해석이 됩니다. 일례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망 사용료나 망을 구축하는 주체에서 10GB의 트래픽을 긴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전송할 시 실제로는 한 번에 전송하는 것과 비교하여 네트워크의 혼잡 상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하는 정산 방식에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변경됐던 지점, 특히 이제 양에 기반한 정산 기준은요, 사실은 실제 설비들이 구축될 때 원가를 책정할 수 있는 용량 기반과 다르게 추후에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상한 요율, 합당성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판으로는 이제 세계 최초 사실상은 올해 이제 빌 씨 언급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고 토론이 됐던 발신자 지급 방식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망사업자들한테 적용이 됐고요. 이제 법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산 방식이 강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이미 비판됐던 지점들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발신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메시지의 교환 및 통신을 시작시킨 주체가 발신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교적으로 더 많은 트래픽을 전송한 주체가 발신자인지, 이에 대한 판단, 이 모호한 지점이 있고요. 만약에 후자를 발신자로 정의할 경우에 자료 그 자체보다 자료를 요청하는 트래픽이 현저히 작은 사실을 아용하여 대량의 허위 컨텐츠 요청 트래픽을 통해 착신 수입 증대 시도 등의 악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국제기구 쪽에서 언급됐던 이제 비판은요, 발신자 지불 정책이 생태계 전반적으로 특히 가치 사슬의 시작 지점에 적용이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는 이제 서버 로컬라이제이션의 기피 현상이 야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신 측의 ISP는 이제 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캐시 서버 등을 통해 컨텐츠 및 자료들을 가입자망 인근에 보유하여 코어망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발신자 지불 방식 하에서는 콘텐츠를 가입자망 인근의 캐시 서버에 스스로 보관하기보다 컨텐츠 사업자 또는 타 망 사업자에 위치한 서버로부터 매번 다운로드할 경우 착신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 또한 마찬가지로 발신자 지불 방식이 야기하는 기형적인 이제 추가 망 사용료의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이 기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근거로 분산화를 통한 전송 방식 그리고 정성 경로의 효율성 증대 노력에 관해서 존재했던 인센티브가 사실상은 망 사업자 및 서비스 사업자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경로의 반복적인 트래픽 증가, 국내 망 전반 및 해외망의 혼잡성 증가가 예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좀 간략하게 시간이 좀 더 있나요? 1분이요? 네.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2015년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개정이 됐던 상호접속 고시 개정의 이제 주요 변화를 차지하는 발신자 지불 정책은 그 취지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또는 인터넷 트래픽 증대에 대응한 지속적인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정 부문은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인 혼잡성 증대, 기형적인 정상 금액 생성, 그리고 각 관계 사업자들의 망 효율성 증대 노력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야기하므로 트래픽 증대에 대응한다는 개정 취지에 모순됩니다.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망 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적인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에 필요 조건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줄때 치더라도 회수된 금액이 주주 배당 또는 영업 지출이 아닌 망 설비 투자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명확한 근거 또는 인센티브 모델 또한 정책 부분에 없습니다. 오히려 망 사업자 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투자 유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이 망사용료 전쟁 관련해서 주로 언급되는 역차별 문제, 무임승차 논의 같은 문제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개정된 이제 상호접속 고시 정책 부분에서 발신자 지불 정책으로 변경으로써 생성된 정상 금액이 국내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해외 서비스 사업자 중에 누가 먼저 이 정상 금액을 정산하게 되면서 본보기로 될지 이러한 지점에 대한 논의나 제 생각에는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차별 문제는 사실상 해외 통신사, 해외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물론 이제 국내 사업자들이랑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출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태계 전반에서 이미 기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내게 된 사실은 변함없이 유지가 될 수 있겠고요. 무임승차로는 사실은 이제 망 사업자가 사용자들한테 이미 이용 금액을 받으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다름없습니다. 서비스 사업자한테 추가적으로 요금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제 관점에는 크게 논의할 대상도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언급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규제 방안이 역차별 관련된 문제 의식들은 사실은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한 논점이라기보다 국내 망사업자다 대형 통신사들이 추가적으로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아니면 그런 논점에 대한 지점으로 사용이 주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결론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망 사용료가 실제로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가 서비스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실제로 지불을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이 요금을 바탕으로 생태계 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지속적인 선순환을 결과시킬 거라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결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성진 스타트업 죄송합니다. 신생단체라서 제가 이름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민호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접속 고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제가 100% 공감하고요. 또 그 김인성 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통신사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단체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이고요. 지금 6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같이 모여서 하고 있고 스타트업들에게도 사실은 이제 망 비용이라든지 망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이미 성장한 인터넷 기업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인터넷 기업에 있으면서 이 네트워크 이슈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좀 중복이 덜 되는 선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늘 과기정통부 과장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오셔서 여기에 의견을 전달 이미 알고는 계실 텐데요.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행사 있기 전에 이런 이슈 관련해서 의미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실 텐데 지난주 목요일에 AWS에 장애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서비스들이 몇 시간 동안 중요한 서비스들이 접속이 안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 토요일에는 KT 아현동 국사에서 공동구에서 불이 나서 그 일대 유무선 통신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이런 인터넷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많이 일깨워준 사건이었는데요. 두 번째가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화재가 일어나고 이번 주 월요일에 주말에 일어났죠. 그래서 월요일에 KT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소집을 했죠. KT는 이제 불이 났으니까 당연히 갔을 텐데 SKT랑 LG U+ 사장님도 다 같이 불려가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어요. KT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행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KT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실은 KT는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에서 공사가 민간으로 이제 민영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관로 공동구, 그러니까 인공, 수공, 그다음에 공동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큰 공동구는 대부분 빌려서 사용을 하고요. LG랑 SK도 KT의 설비나 망을 굉장히 많이 임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망 중립성이나 망 비용 이슈를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것을 전제해서 논의를 했을 때만이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은 인터넷 시대 이전에도 그랬고 인터넷 시대에도 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효율적인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설비 같은 것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 3사 간의 경쟁이 많이 발휘되지 않고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지금 발표에서 이야기한 인터넷 접속점 IXP라는 거를 통신 3사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거기에다가 접속을 할 것이며 그 비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퍼스트 티어 최고위는 이 3사가 독점하고 있고 수십 개의 ISP 사업자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 사업자이지 퍼스트 티어는 이 3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무선 동일한 그 상황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망 중립성이든 아니면 상호 접속의 문제든 망 비용의 문제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망 중립성 이슈든 망 비용의 이슈든 상호 접속의 이슈든 훨씬 더 엄격하게 그리고 그 CP와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의 수단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통신 3사와 정책 당국이 협력해서 협력적으로 정책을 짜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호접속 고시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이런 것들이 그나마 공론화돼서 그렇지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섬과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는 접속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접속점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ISP가 어느 IXP에 갖다 꽂을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자기 망을 구축해서 예를 들어 통신 3사의 ISP에 모두 접속을 하고 자신의 그 ID 시간에 전용선을 설치해서 트래픽을 그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BGP 라우팅이라고 하거든요. 보드게이 프로토콜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통신사가 허락해주지 않는 한 그 ID 시간의 그 라우팅도 허용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형 CP 위주로 그것이 좀 허용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저는 통신사도 적절하게 이윤을 가져가고 또 이 전체 디지털 경제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산업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된다. 그 산업의 역할은 사실은 지금 그 이 전 세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도로라든지 철도가 했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도로나 철도가 했던 역할은 그 사회 기반 시설로의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윤을 많이 얻어가고 특정 사업자가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는 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또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인터넷이 등장하고 망중립성이 등장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얻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스타트업들도 그것은 그나마 과거에는 인터넷 이전 시대에는 통신사가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월드가든 그러니까 이제 장벽을 쳐서 그게 그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 그 2010년까지 무선에서는 통신사의 월드가든이 그 적용되고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체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모바일 산업이 비로소 그 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여러 군데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망 중립성을 넘어서 망 공공성에 대한 정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트래픽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 상황을 오히려 이용을 한다면 이미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 경쟁을 도입하려고 정부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안 됐어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제4 이통 사업자 뭐 이런 거 집어넣으려고 했으나
유효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이 과점화된 시장을 망 공공성으로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이 이용자들 그리고 CP들의 망 이용 부담을 낮춰주면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뭐 서버도 설치하고 사업을 하려고 더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서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경제를 지탱하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가장 잘 운영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발상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자면 그 IXP가 이미 이제 IXP가 뭔지는 주 발제에서 이미 다 배우셨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대역폭의 시장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 발제자께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역폭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에 우선 접속을 하면은 뭐 전 세계 어디 이 컴퓨터와도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결하게 되는 그 통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 통로를 통해서 내려받거나 올려 보낼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대역폭이라는 상품이 무료로 교환되는 이제 그런 곳을 이제 IXP라고 말씀하셨는데 IXP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IXP에 외국 ISP도 있고 국내 ISP도 있고 그래서 둘이 그 대역폭을 주고받음으로 해서 국내 사용자와 외국 사용자 또는 국내 CP와 외국 CP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거를 그 IXP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는 각 통신사가 IXP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통신사 가지고 있는 IXP도 하나 있죠. 국내 KNICS라고 해서 코리안 뉴트럴. 그래서 한국 이름도 아예 그렇게 졌는데요. 한국 중립 IXP가 있는데 그 KNICS에 더 많은 ISP들이 몰리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가요? 왜 거기로 그 ISP들이 서로 대역폭을 주고받기 위해서 거기로 몰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통신 3사가 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그 대역폭 가격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요? 그 혹시 네 분 중에 한 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네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KNICS가 지금 그 IXP의 과점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유. 네. 지금 왜 못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IXP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영국의 그 이렇게 무슨 스톤이라고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스톤헨지. 네. 그렇게 생긴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 뭐죠 스위칭 허브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유선 포트를 이렇게 꽂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저항이 전혀 없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점에다가 서로 이렇게 선을 꽂기만 하면은 그 안에는 그 필요한 만큼의 대역폭을 가진 이런 거대한 원이고 그 안에서 붙인 쪽으로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그 IXP 물리적인 포트가 부담이 된다면은 그걸 정설하면 되고 그 사이에 또 부담이 되면 더 굵은 선을 붙이면 되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몰리면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백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원하는데도 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제가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이. 제 질문은 KNICS가 그 IXP가 통신사들에 의해서 과점되고 있는 상황은 네네.
상황에선 KNX가 시장에서 약진을 하면 네네. 해결되지 않겠냐? 왜 KNX가 그렇게 시장에서 약진을 못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진을 하냐 못하냐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이 정치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저 과기정통부에 있는 관료들이 다 그 통신사 출신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 예, 거기까지? 예, 저기, 알겠습니다. 예. 보니까 발제자께서 한국 상황이라 잘 모르실 줄 아는데 발제자께서 좀 답변하시겠다고 그래서. 네. I'm familiar enough. I've had routers and servers here for 15 years, and they're not very well connected by comparison with the servers that we have in other cities and other countries. So, yeah, there is a problem. You have an exchange point that should be functioning well, and it's not functioning well because there isn't very much participation. Where we show up at another exchange point, we'll immediately get deluged with incoming connections from other networks wanting to interconnect with us. Here, there are no incoming connections. You have to chase everybody, and mostly they don't respond. Now, a little bit of that is probably language, but we hired an engineer here in Korea, native, to work on this for 2 years, and she didn't have much better luck. I think a lot of it probably has to do with regulatory uncertainty. I think networks are hesitant to interconnect because they don't know when regulations will change and suddenly that interconnection will cause some sort of problem for them. As you're seeing, right? These interconnections, which were no cost, suddenly became very expensive. There's no new value being created. There's no service being exchanged for that money. It's just payments that they're being compelled to make in exchange for nothing. Right? So that's a danger, and you can see why people would be hesitant in the face of that, but it needs to be fixed. 예. 30초만. 예. 저보다 더 기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춘천에 각 데이터 센터를 지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뭔가 뭐 그 친환경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경기도 지역을 벗어나야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춘천에다 짓고 이제 통신사들이 망을 붙여주기를 요청을 했죠. 근데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뭐 IXP든 MySP든 이 독립 데이터 센터에다가 회선을 연결해 주는 순간 다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모든 인터넷 업체들이 다 나갈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다 연결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회선이 제가 알기로 이름이 어디더라? 그 티어 3 되는 아주 저기 중소 망 사업자가 서울까지 본사에 연결하고 실제 외부로 나가는 서비스는 네이버 안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IXP가 약진하지 못하느냐는 완벽하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리고 파워 게임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네이버는 그 전용 회선료를 망사업자들한테 뭐 내고 있는 액수도 이제 최근에 밝혀지고 이제 했었는데 뭐 700몇 억이라고 근데 지금 이제 발제자님 강의 듣고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은 한국의 대역 폭값이 그렇게 비싸다면
그럼 네이버는 비싸고 그리고 이제 외국 같으면은 이런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망사업자들하고 이게 훼손료 그 협상을 하는데 이제 자유로운데 한국은 상호 접속 고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럼 대역폭 가격이 싼 외국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가지고 그 외국 ISP가 한국 망사업자와 연결을 해 가지고 그 한국 이용자들이 네이버 서비스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에서 그렇게 하면은 전용 훼손료 가격을 확 줄일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렇게 안 하는 이유 혹시 이 자리에 네이버에서 오신 분 안 계시면 뭐 지금 마이크 잡으신 최 대표님께서 네, 제가 네이버의 입장을 들어본 건 아니고 뭐 네이버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또 규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와 그다음에 금융정보 뭐 이런 것들을 국외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외국에서 그 서비스를 외국에서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꽤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그 해외에서 그 IDC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하면 망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750억을 2016년에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에 대한 또 우리 이제 기업 이미지 측면 그리고 이제 이 별도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뭐 현실적인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바로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은 그렇지만 구글이 처음 진출하고자 했을 때 그 국내 이런 망비용의 문제라든지 IXP의 그 CP들이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마음대로 접속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 통신사의 그 비용 이슈가 발생하면서 역으로 이제 무상 캐시 서버를 제공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런 CP들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구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국 진출했을 때 서버팜을 짓고 서비스를 하고 싶었던 의사는 그때 밝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 다른 나라의 룰이고 우리나라의 룰은 다르다라고 했던 게 바로 통신 3사의 입장이었어요. 예, 30초만 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엠파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구축한 시스템 엔지니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뭐 CTO 같은 분하고도 친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그 책 쓸 때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이버 쪽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 사용료가 얼마가 되든 네이버는 이 구조 속에서 이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인터넷 업체들이 거의 이제 이 코 위로 이렇게 물에 잠겨 가지고 거의 숨을 뭐 깔딱깔딱 하는 상황이라면 네이버는 적어도 목 아래까지는 물에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주도하고 있는 그 망중립성 연구반 같은 데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 진작부터 통신사 쪽에 이제 투항을 한 상태에서 이 구조가 뭐 크게 우리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작년에 제가 망중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제가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근데 나오기 전에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말 조심 좀 하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말씀 다 하셨는데요. 예,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문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대역폭을 이제 국내 망사업자가 이제 해외 ISP와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대역폭 가격을 국내 망사업자가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페이스북 캐시 서버를 이제 국내에 뒀었는데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그 상호 접속 고시가 2016년 상호 접속 고시가 그 발신자 부담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페이스북 캐시 서버를 가지고 있는 망사업자는 다른 망사업자들한테 돈을 많이 내야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발신자 부담이니까 그 네트워크를 많이 보내는 망사업자가 받는 망사업자에게 돈을 내라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망사업자는 이제 KT였는데 KT가 페이스북에 당신들 캐시 서버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물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보상을 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페이스북에서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부담되니까 캐시 서버 쓰지 마라. 그래서 캐시 서버를 사용 못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해외 ISP를 통해서 대역폭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망사업자들도 돈을 더 많이 해외에다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상당히 느려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상황은 시장에서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나와 계셨으면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서비스가 느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캐시 서버 운영을 중단한 그 결정 때문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서비스가 느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라고 해가지고 징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네. 네,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캐시 서버라는 게 사실은 이제 비효율적인 이제 망의 경로, 이제 망의 길이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 보통은 캐시 서버가 구축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캐시 서버를 폐지해서 이제 과징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각 통신사별로 하나씩 다 캐시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이 돼야 될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강제가 된다면 최성진 대표님께서 계신 스타트업 관점에서도 보시다시피 반대로 해외에 나가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라든가 블로그 컨텐츠 사업자 아까 김인정 교수님 말씀처럼 컨텐츠 제작하는 분들은 해외 사용자들이 대상으로 한다면 그 사용자들이 위치한 모든 국가에 하나씩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건지 그 국가에 있는 모든 통신사들이 하나씩 캐시 서버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좀 불균형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최선희 대표님께서는 네, 하시면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페이스북 그 이슈로 징계를 내는 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정책의 실패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상호 접속 고시를 잘못 바꿔서 예전에는 퍼스트 티어의 무정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정산을 하고 이제 시장 논리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으나 사실은 그게 그런 이용자 불편으로 나타나고 또 통신사의 입장에서 CP들한테 이용 요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용자 불편까지 초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기정통부도 현재 상호 접속 고시의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격도 이제 상한만 뒀어요.
상한은 뒀는데 그게 시장에서 보통 거래되는 가격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가격을 했으니까 그것을 정산해야 되는 사람들은 세컨 티어부터는 퍼스트 티어에 무조건 정산을 해줘야 되고 퍼스트 티어끼리는 서로 정산이에요. 그동안 무정산으로 했던 게 서로 주고받는 트래픽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KT가 조금 더 이득이긴 하지만 큰 차이 없다 해서 무정산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당연히 세 회사밖에 없으니까 최고 가격에서 출발하는 거죠. 최고 가격에서 출발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만 쓴 비용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수백억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을 하고 있다. 라는 이제 상황이 돼서 사실은 망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까 김윤석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는 비즈니스적인 협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환경이 높아져 버리면 스타트업들은 더 이상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도 제가 망 공공성에 입각해서 이런 요금 정책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이 오픈넷에서 이 상호 접속이나 이 망 중립성에 관심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에 그 무료로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또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그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려놓은 사람이든 기업이든 이게 뭐 그 이름을 망 이용 대가라고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그렇게 해서 돈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 많은 정보들, 그 많은 무료 정보와 그 많은 무료 플랫폼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저희의 뭐 민주주의와 또 시장 경제에도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토론회를 이 세션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토론회 이 부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